2030년 비트코인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분들은 대체로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금 들어가면 늦은 건 아닐까를 조심스럽게 고민하는 분들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얼마나 오래 들고 가야 할까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고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질문은 같은 지점에서 만납니다. 결국 우리가 묻고 있는 건 가격이 아니라 이 자산이 어떤 자리에 서게 될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단순히 차트 위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관의 규정 속에, 그리고 국가의 시스템 안에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2030년의 비트코인을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숫자부터 떠올립니다. 몇백만 달러일지 몇억 원이 될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말입니다. 물론 가격은 중요합니다. 투자에서 가격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시장이 조용해지면 숫자보다 더 깊은 질문이 남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자산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가? 왜 이 자산은 한번 관심을 받으면 다시 사라지지 않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이 자산을 생각하게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2030년에 비트코인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요? 2009년의 비트코인은 지금 돌이켜보면 실험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국가도 없고 중앙은행도 없고 누군가 책임지는 주체도 없는 디지털 화폐가 정말 작동할 수 있는지를 조용히 시험하던 코드였습니다. 그 시절의 비트코인은 돈이라기보다 질문이었습니다. 신뢰는 꼭 국가를 통해서만 만들어져야 하는가? 중앙이 없어도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가? 규칙이 공개되고 모두가 확인할 수 있다면 권력 없이도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가? 그 시절의 비트코인은 신념에 가까웠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사용하던 도구였고 작게 움직이던 세계였습니다. 2013년과 2017년의 비트코인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격이 급등했고 미디어가 주목했고 사람들은 빠르게 들어왔다가 더 빠르게 나갔습니다. 이 시기의 비트코인은 기술보다 가격이 앞섰고 구조보다 기대가 앞섰습니다. 사람들은 팩서를 읽기보다 차트를 먼저 봤고 네트워크를 이해하기보다 이번엔 어디까지 가나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은 위험한 투기 자산으로 각인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미지가 지금까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대 중반의 비트코인은 이미 그때와는 다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될까 안 될까를 묻는 자산이 아닙니다. 대신 이 자산을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분위기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분위기는 하루 만에 바뀌지만 구조는 한번 자리 잡으면 쉽게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속도는 느려도 방향은 오래 갑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30년을 바라보면 비트코인의 위치는 지금보다 훨씬 명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 변화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비트코인의 성격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주식보다 더 흔들리는 대표적인 위험 자산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더 크게 흔들렸고 시장 전체가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매도되는 자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아직도 성장 중인 자산이고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장기 보유자가 아니라 단기 참여자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기 참여자가 많으면 가격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크면 사람들은 그것을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질문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자산이 얼마나 더 오를까가 아니라 이 자산을 기준으로 삼아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다릅니다. 첫 번째는 기대의 질문이고 두 번째는 신뢰의 질문입니다.
2030년에 비트코인은 달러와 주식, 부동산을 평가할 때 조용히 옆에 놓이는 기준 자산에 가까워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없으면 불안한 그런 기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현금 비중을 얼마나 둘 것인가를 말할 때 이제는 비트코인 비중을 얼마나 둘 것인가가 같이 논의되는 구조. 장기 자산을 말할 때 부동산이나 채권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같은 문장에 들어오는 구조. 이런 변화가 2030년에는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비트코인의 주인입니다. 2030년에 비트코인은 개인의 자산이자 동시에 기관의 자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지금도 연금, 패밀리오피스, 상장기업, 그리고 일부 국가 단위에서까지 비트코인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선택에 가깝습니다. 기관이 자산을 선택할 때는 감정이 아니라 규정과 기준이 먼저 움직입니다. 리스크 관리 기준, 회계 처리 기준, 보관 방식, 감사 기준, 내부 통제, 승인 절차. 이런 것들이 한 단계씩 정리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고 싶다가 아니라 살 수 있다가 됩니다. 그리고 살 수 있다가 되는 순간 시장에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돈이 들어옵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는 돈이 아니라 오래 머무르는 돈입니다. 비트코인이 가진 특징은 여기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비트코인은 누군가의 결정 하나로 갑자기 늘어나지 않습니다. 정책 하나로 마음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공급 규칙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2030년이 되면 비트코인은 특별한 투자라기보다 보유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자산에 가까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일부 기관에게는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변화는 비트코인의 쓰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비트코인은 커피를 사는데 쓰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은 매일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 가치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금을 바라볼 때는 결제보다 보관을 먼저 떠올립니다. 비트코인도 비슷한 길을 갈 가능성이 큽니다. 2030년의 비트코인은 일상 결제의 중심이라기보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에 꺼내보는 기준 자산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보관되다가 시스템이 흔들릴 때 그 가치를 다시 확인받는 자산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쓰임은 결제냐 저장이냐를 넘어서 신뢰의 백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은행이 잘 돌아가고 송금이 잘 되고 카드가 잘 찍히면 우리는 시스템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면 사람들은 갑자기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자산은 누가 보관하고 있었지? 내 자산은 정말 내 것이 맞나? 급할 때 내가 꺼낼 수 있나? 2030년의 비트코인은 바로 그 질문 앞에서 조용히 떠오르는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2030년의 비트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차트 위에 있을까요? 매일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내릴까요? 아마도 그보다는 훨씬 더 조용한 곳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한쪽 구석에 국가와 기관의 대차 대조표 한켠에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에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30년의 비트코인을 생각할 때 흥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조용해지고 덜 자극적이고 덜 이야기되는 자산이 되어 있을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그게 진짜 자산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산은 항상 조용합니다. 진짜 자산은 사람들이 떠들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잊고 있을 때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2030년의 비트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의 계좌 안에 그리고 그 선택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치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왜 샀냐가 아니라 그때 왜 안 샀냐라고. 하지만 저는 그 질문조차 조용히 넘어가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내 자산을 지켜왔는가입니다.